정신병원에 있는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참고로 내 이름은 에릭이고 악셀이라는 이름에 절친이 있었다. 내 문장이 과거형으로 끝났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악셀과 나는 어린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다. 가장 친한 친구. 같은 거리 살았고 5살이 될 무렵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 부모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랬다고 한다. 이 글의 제목을 보고는 악셀이란 놈은 대체 어떻게 정신병원까지 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일단 정확하게 말하자면 악셀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 새끼는 존나 빈정거리는 개새끼긴 하지만 그래도 여느 10대와 다를 바 없었다. 여기 노슬립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개 읽어보았다. 악셀은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쭉. 그건 악셀의 잘못이 아니었다. 내 잘못이었다. 2년 전, 그러니까 졸업한 직후 악셀과 그의 부모님은 대학 합격 축하를 위해 LA에 살고 있는 조부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었다. 약 7시간 정도 되는 운전거리였는데 아침 일찍 도착할 계획으로 떠났다. 음주 운전자가 악셀의 차량 옆구리를 들이받은 시간은 그들이 막 도시를 벗어났을 쯤이었다. 거대한 견인 차량이 작은 혼다 시빅 모델을 제대로 박았다. 악셀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악셀이 살아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했다. 처음엔 우리 모두 다 희망을 가졌다. 어째서인지 악셀은 척추와 관련된 주요 부위의 부상은 모두 피해갈 수 있었다.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 말했다. 뇌 손상도 없었기에 다시 움직이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테였다. 만약 깨어나기만 한다면 분명 회복할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첫 주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주가 되었고 우리는 의사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설명을 해달라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악셀은 이미 깨어났어야 했다. 잘못된 것 하나 없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나는 그 사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악셀의 부모님은 거의 내 두 번째 부모님이라 할 수 있었다. 악셀은 나에게 이웃보다 형제에 가까웠던 존재였고 내 진짜 형제는 반대편 대륙에서 유학 중이었다. 가장 처음으로 나는 혼자라 느껴졌다. 물론 우리 부모님과 다른 친구들이 있었지만 악셀은 언제나 날 위에 있는 친구였다. 언제나 있는 존재, 가끔은 따뜻한 담요처럼, 가끔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귀찮은 벌레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악셀의 부재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보다 충격이 조금 더 컸다. 내가 기억하는 악셀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의식 없이 웬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현실성이 떨어졌다. 그렇긴 하지만 아마 그 사고 이후로 몇 달간은 내가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 상상했을 것이다. 만약 엄마가 새로 입학한 대학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인도에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고가 나고 5개월이 지났지만 악셀은 여전히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 나는 컴퓨터와 친한 사람이 아니다. 사고가 있고 난 후 과제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 거지 같은 2011년형 크롬북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다. 진짜 뻥 안 치고 내 스카이프랑 페이스북 계정도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는 건드리지도 않았다. 만약 나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내 핸드폰이나 야후 계정으로만 연락이 가능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도 나는 평균적으로 2주에 한 번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렇다고 내가 프로너브이나 음경확대술과 관련된 광고 외에 다른 이메일이 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그 이메일을 클릭하게 된 이유도 아마 그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메일은 포르노에 관련된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메일을 보지 말고 곧장 스팸함으로 보냈어야 했다. 하지만 내 병신 같은 호기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이메일 자체는 내가 여기에 글을 올릴 만큼 특별하거나 호화스러운 내용이 아니었다. 이메일 내용은 그저 링크 하나뿐이었다.
발신인은 회답이 불가능한 이메일 그런 주소였던 것 같다. 그 링크가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포르노 사이트로 연결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링크는 나를 곧장 웬 채팅방으로 연결해 주었다. 심심이 알아? 기본적으로 심심이와 비슷한 것이었다. 하지만 로고가 없었다. 나는 곧장 X 표시로 마우스를 가져갔다. 하지만 클릭하기 전에 문장 하나가 나타났다. 네 소중한 친구를 살리고 싶나? 덜컥 겁이 났다. 악셀의 사고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한 적 없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악셀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내가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은 이거였다. 웬 병신 같은 고등학생 동창 하나가 이딴 거지 같은 농담을 하면 재미있겠다 싶었겠지. 그래서 나는 분당 45단어라는 대단한 속도로 그놈에게 당장 꺼지라고 했다. 하지만 거의 즉각적으로 나온 답장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내가 도울 수 있어. 거기서 멈춰야 했지만 나는 이미 지친 데다 내 영어 교수에게 빡쳐있는 상태였기에 계속 이어나갔다. 만약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시간 죽이려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가지고 놀리는 게 얼마나 거지 같은 취향인지 말한 것 같았다. 하지만 또 한 번 완전 김 빠지고 열성 없는 내 답변을 처절하게 무시한 문장이 나타났다. 기회를 다시 되돌릴 수 있어. 어차피 할 것도 없었기에 나는 그에게 뭘 되돌리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그러지 말걸. 악셀의 영혼.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완전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 한들 영혼이나 그런 부류의 것들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채팅은 나의 구미를 당겼다. 저 키보드 너머로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악셀의 이름을 알았고 우리가 절친한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존나 정교한 장난이네.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 즉시 그쪽에게 당장 그만두라 말했다. 악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 문장 하나가 나를 제대로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게 바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채팅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는 자리에서 너무 벌떡 일어나 버린 바람에 의자를 넘어뜨리고 말았다. 악셀이 코마 상태에 갇혀 있다는 그 고은 여전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불신에도 불구하고 머리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만약 악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영혼이 그 안에 없어서라면 몸은 완전 정상인데 적어도 의학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런데 무언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일리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영혼. 반대편에 앉은 이 사람은 마치 내가 보이기라도 하는 듯 내가 답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장을 보내왔다. 내가 살릴 수 있어. 하지만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제 미심쩍은 부분은 없지. 안 그래? 2년 전 누군가가 기숙사에서 내 얼굴에 대고 이 말을 해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당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라고는 만약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어떡하지? 만약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악셀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절박한 심정이었다. 그리고 5개월가량 감정 없이 살아온 상태였기에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굳이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난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거지? 아니, 얘를 데려올 수 있어. 그냥 너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악셀의 전부를, 악셀의 영혼 전부를. 그것이 어떻게 답장을 해왔는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었다. 내가 모든 악셀들을 데리고 올게. 어차피 내가 잃게 뭐람. 이제야 깨닫는 것이지만 나는 잃을 것이 많았다. 하지만 물론 지금은 이미 늦었지.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너의 찬성이 필요해. 이거야말로 뻔할 뻔저였다. 하지만 그때 멍청하고 뿌였던 나의 정신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악셀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나는 그 기회를 잡을 생각이었다. 만약 내 찬성이 필요한 만큼이나 간단한 일이라면 절친을 위해서 어느 누가 안 하겠어? 어느 누구라도 절친이 죽어가는데 살리지 않고 있겠냐고. 좋아라는 말이 내 입을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하얀 텍스트함의 문장이 하나 나타났다. 당신의 계약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좋아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해 볼 정신도 없었다. 심지어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 핸드폰이 울리는 순간 깜짝 놀라서 펄쩍 뛴 게 전부였다. 즉시 그 발신 번호를 알아보았다. 그 번호는 악셀이 입원해 있는 병원 번호였다. 병원 접수원이 악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경위를 설명하던 그 목소리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악셀이 어떻게 깨어나 비명을 지르고 목을 긁어댔는지, 어떻게 내가 병원에 도착해서 악셀의 두 눈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악셀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비명을 질러대던지, 심지어 의사들은 그가 자신의 혀를 깨물어 뜯지 않도록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그 이후로 내가 악셀을 볼 때마다 나는 그의 두 눈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악셀들은 옳다라 생각했다. 핸드폰에 뜬 그 문자를 본 순간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봤지? 약속한 대로 전부 다 데려왔어. 오늘까지도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 문자의 답장으로 나는 소리를 질렀다. 젠장, 기숙사로 다시 돌아와 노트북에 대고도 보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어떤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악셀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깨어 있었지만 내 친구 악셀이 아니었다. 결국 악셀의 비명을 멈출 수 없던 의료진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옮겼다. 들은 바로는 자꾸만 목을 긁어 뜯어내려는 통에 그의 손발을 패드 같은 물체로 채워야 했다고 했다. 악셀이 병원을 옮긴 뒤로 단 한 번 면회를 갔었다. 거의 1년 반 전에. 아직도 악몽에서 울리는 그의 비명소리를 떨쳐낼 수 없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오늘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기숙사에 앉아 그때 그 구리던 노트북보다는 더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정신 상태로 이 글을 쓰고 있다. 무서우니까.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왔었다. 악셀이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단다. 하지만 난 악셀이 진짜 내 친구 악셀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학교와 집에 가는 길에서 한 10분이나 걸릴까 말까 하는 위치에 있었다. 가는 길에 잠시 들러 악셀이 원하는 면회를 갈까 생각을 했다. 내가 졸라 나쁜 새끼였으니까. 이전에 면회를 딱 한 번 갔으니까. 그냥 그 장소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비명소리, 그 냄새, 그 장소에 관련된 모든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누구 하나 미치게 만들기 딱 좋은 장소였다. 오늘도 딱히 나을 것은 없었다. 과하게 친절한 접수원과 부자연스럽게 하얗게 칠해진 벽,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시선은 이미 충분히 긴장한 내 상태를 전혀 완화시켜주지 못했다. 접수원은 복도 가장 끝자리에 위치한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난다. 그 방은 악셀의 방이었다. 1년 반 전에도 그 똑같은 방에 있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리지 않았다.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다. 한때의 악셀이었던 빈 껍데기.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일까?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충분히 많은 공포게임의 시간을 투자했다. 내가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마 알기 쉽겠지. 하지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발견한 것은 2년 전 내가 기억하는 악셀이었다. 아니, 그가 몸을 돌려 나와 시선을 마주쳤을 때 그의 신체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아등바등 싸우고 있던 수천 개의 영혼이 뿜어내는 혼란스러운 시선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악셀은 손을 들어 나에게 흔들더니 말했다. 왔어. 지난 2년 동안 그가 낸 소리 중 처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였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부정확한 단어와 문장들을 어버버그릴 차례였다. 아마 감정의 화산 앞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악셀은 잠시 나를 응시했다. 아마 지금 앞에 서 있는 20살 먹은 남자가 정녕 자신의 절친이 맞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겠지. 어우, 새끼야. 그는 진정하는 나를 보며 의자를 하나 내밀고는 말했다. 내가 너 공지 쫓아다니면서 안 지켜줬다고 그딴 식으로 나오는 거냐 지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어떻게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간추려서 말한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했던 그 짓을 그에게 어떻게 말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악셀은 한 1시간 정도 지난 뒤 말을 꺼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도를 느껴야 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니 일단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몇 가지 질문들을 제안해준 레딧 유저들에게 일단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다. 너 진짜 악셀 맞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알던, 아니 아는 그 악셀. 나는 무서웠다. 많은 유저들이 몸싸움에서 승리한 악셀이 어쩌면 내가 알던 진짜 원래의 악셀이 아닐 것이라 말했으니까. 만약 그가 그 안에 없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냥 여기서 박차고 나갈 순 없었다. 고맙게도 적어도 악셀은 그 질문에 머뭇대지 않았다. 솔직히 그 말 조금 기분 나쁘긴 하네. 에릭. 2년 내내 통제력을 가지려고 고생을 했는데 너는 지금 네 인생 중 18년을 옆집에서 살아온 내 친구를 알아보지도 못한다 이것이 지금. 진심.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럼 어떻게? 협상이지. 나는 악셀이 어깨를 으쓱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뭐야, 내가 그놈들을 내 몸 안에서 막 때리고 그럴 순 없는 거잖아. 안 그래? 간단히 말하자면 몸 안은 도시인 거야.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말이야. 아무튼 너랑 대화를 하는 게 가장 말이 될 거라 동의했지. 또라이 같은 놈들 치우느라 2년이나 걸렸어. 젠장. 또라이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너를 졸라게 싫어하는 놈 하나도 설득했어. 특히 제시. 아, 걔는 진짜 끔찍했다. 맞다. 나도 무슨 소리인지 당초에 알아들을 수 없었다. 솔직히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대화를 다시 기억하고 써내는지도 미스터리다. 그 당시에 악셀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조차 완전히 헷갈리고 있었으니까. 다행히 악셀은 내가 혼돈의 하우스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듯했다. 한숨을 폭 쉬더니 다시 침대에 기댔으니까. 너 평행우주라고 알지? 눈을 깜빡였다. 그러니까 다중우주 이론 말하는 거지. 그거 명칭이 뭐건 간에 맞아. 미안, 내가 제대로 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악셀은 그의 머리를 가리켜 보였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게 평행우주야. 알겠지? 그리고 우리 세상이 무한정으로 복붙이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하나하나 같지는 않아. 조금씩 다르달까? 나는 일단 고개를 주워거렸지만 내가 컴퓨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과학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경이로울 뿐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거나 아무튼 봤던 오만 가지 다양한 버전의 나들이 한 몸뚱이에 처박힌 거지. 다시 말해서 내 몸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셀의 온갖 버전인 셈이야. 모든 시간대와 모든 우주 기타 등등에 있던 모든 악셀이란 말이지. 우리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긴 하지만 에릭 내가 다른 버전의 세상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너를 조지거나 아주 심장을 뽑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둘 다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내가 마음이 편해져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안에서 지금 커뮤니티를 형성한 거야 그럼? 그것보다는 제정신이 박힌 우리 중 몇 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합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이라 설득하고 다니고 있는 셈이지. 특히나 몸 하나에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수백만의 영혼들이 들어있는 셈이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악셀인 상황에서 우리끼리 서로를 구분할 방법도 찾아야 했지. 나는 주인이라 불렸어. 내가 너도 알다시피 이 몸의 주인이니까. 다른 이름들은 꽤나 흔한 이름이었어. 내가 실제로 말을 섞었던 첫 번째 남자는 톰. 실제로 여기저기에 좀 천재들이 있더라고. 과학 천재들은 하버라고 이름 붙였지. 하버. 질소 가지고 놀던 그 미친 남자. 하지만 그건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고. 어쨌든 이 안에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내가 들어있고 미친 새끼들도 꽤 있어. 얼마나 미쳤냐면 그러니까 완전 또라이 연쇄살인마의 사이코의 뭐 그런 수준의 미침. 그래도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가 제정신이라는 사실이 기쁘지 않니 친구야?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간추려 말하자면 너는 내가 아는 악셀이란 말이지. 악셀은 나를 노려보았다. 모든 중요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말하길 원하신다면 맞아, 그렇게 해두자. 그 말이 내 마음속 희망의 불꽃을 튀워 아른거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셈이네. 몰라, 우리가 다시 정상이 될 수 있는 기회.
이런 상황에서 정상이 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있는데. 악셀이 눈을 깜빡였다. 얼마나 많은 악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아까 내가 무한정에 많은 세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악셀은 이 질문에 대해 내가 신경 쓰이는 만큼 마음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나도 몰라. 멍청이 몇 명이 한번 세어보려 하긴 했지. 아마 지금쯤 5만 명 정도 셌을 거야.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든 조금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첫 몇 달 이후로는 그리 썩 나쁘지 않았어. 5만 명? 나는 지금 악셀의 몸 하나에 5만 명이 넘는 영혼을 쑤셔 박은 셈이다. 난 채팅방 따라잡는 것도 벅찰 때가 있는데. 그리고 너는 그 많은 영혼들을 분류하고 일을 해결해낸 거네. 내가 그를 대신해 말을 마무리 지었다. 2년에 걸쳐서. 하지만 악셀의 다음 말이 날 놀라게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 달 전에 이미 제대로 나처럼 행동할 수 있었어. 조만간 여기 나갈 수도 있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 달. 그런데도 너는 나한테. 악셀은 자신의 손을 잡았다. 야, 나도 바빴어. 알겠냐? 처음 며칠간은 목이 다 쑤셔서 속삭이지도 못했어. 그리고 그렇게 일찍부터 너나 다른 사람 면회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어차피 나도 아무것도 못할 거였는데. 솔직히 진짜로 그 말에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나는 계속 닥치고 있었다. 내가 악셀에게 한 짓이 얼만데. 내가 보고 싶지 않았다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보자고 한 거야? 좋아, 지금 막 말하려고 했어. 악셀은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더니 나에게 건넸다. 종이에는 내가 예전에 살던 집 근처 주소가 쓰여 있었다. 이 몸 안에 좀 똑똑이들이 있다고 했잖아. 종이를 흐르는 동안 악셀이 말했다.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각자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포인트는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문장을 끝냈다.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해. 그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내 몸 전체가 딱딱하게 굽고 말았다. 그 채팅방 이후로 나는 그 문장이 싫어졌으니까. 그 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처음으로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 그땐 내 룸메이트가 박스 좀 옮겨달라고 물어본 게 끝이었는데 말이다. 왜? 악셀은 다시 한숨을 폭 내쉬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망할 짓거리를 시작한 게 너였으니까. 기억 안 나냐?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에 대한 거란다. 그는 종이를 가리키며 손짓했다. 내일 하루 외출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았어. 정오에 그 주소에 적힌 데서 만나자. 거기서 설명 더 해줄게. 나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알겠어. 나는 종이를 지갑에 쑤셔 넣으며 대답했다. 정오란 말이지. 끔찍한 상상이 떠올라 눈을 깜빡거렸다. 악셀. 그가 눈을 깜빡였다. 짐이 꿀떡 넘어갔다. 너네 부모님 돌아가셨어. 2년 전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셨어.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악셀이 회복했는데. 물론 한 달 전에 회복하긴 했지만 왜 무엇보다 더 끔찍한 내용을 그에게 상기시켜주려 하는 걸까? 나도 몰라. 하지만 그 당시에 악셀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맞게 느껴졌다. 맞아. 악셀은 내 눈을 피했다. 대충 알아듣지. 어차피 의사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하더라고. 나는 그의 두 눈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려 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던가 비통함이라던가 그런 감정.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감정도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인정컨대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악셀은 언제나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외동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딱히 쓸만한 내용이 없다. 간호사가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 알려주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셀에게 큰 포옹 한 번을 하고 병동 현관으로 나서고 있었다. 빌딩 가장 꼭대기에 붙어있는 표지를 바라보면서 현실이라기엔 너무 좋은 소식인데 악셀이 돌아왔다. 진짜 악셀이, 내가 알던 그 악셀이. 그리고 내가 애초에 정말 잡쳐놓은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잡을 방법도 알아냈다.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려는 순간 악셀이 건네준 종이가 느껴졌다. 한숨을 쉬며 그것을 꺼내 들었다. 종이는 완전 구깃구깃했다. 제대로 펴 내용을 확인하자
내 척추를 따라 싸한 기운이 흘러내렸다. 악셀이 준 종이 뒷면을 보지 않았다. 다른 내용이 쓰여 있었다. 훨씬 더 조잡한 손글씨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는 예전 집 내 방에 누워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종이를 바라보고 있다. 집 주소와 뒤에 쓰인 글 둘 다 알렉스의 필체가 맞았다. 하지만 하나는 조금 더 엉망에 절실해 보였다. 악셀 스스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 어쩌면 악셀이 말하는 그 또라이 영혼 중 하나일지도.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어떤 경우이건 간에 일단은 잠을 좀 자야겠다. 내일 정오에 악셀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알겠지. 에릭 형의 이야기. 일단 내가 그렇게 나쁜 형인 사실에 좀 기쁘긴 하다. 에릭이 다른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걔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걔가 이런 공간에다 글을 실제로 올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댓글에 대댓글까지 달았어. 그럼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에릭은 부전공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겁쟁이 동생 새끼가 드디어 인터넷에 글을 올릴 용기가 생겼단 말이지. 그렇다면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했다. 동생 글을 읽어본 다른 유저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놀라고 충격받고 겁이 났다. 일단 더 설명을 하자면 에릭은 반사회적인 애가 아니지만 악셀의 사고 이후로 주변인들과의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마음을 닫아버렸다. 엄마한테 대학교까지 태워다 달라고 했을 때 걔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었다. 얘를 차에 오르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서 에릭도 괜찮아지긴 했지만 악셀과의 사이처럼 어느 누구와도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일단 나는 졸라 나쁜 형하고 대륙 반대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최근 내 동생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그리고 내가 집에 와서 가방을 겨우 내려놨을 때쯤 에릭 계정으로 쓰여있는 이 글을 보게 되었다. 참고로 위신 씨인 이메일이라던가 악셀의 몸뚱이에 무한한 숫자의 영혼이 들어갔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유저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맞다. 악셀한테 사고가 나고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깨어나더니 다시 병원으로 보내줬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에릭이 인터넷상에서 웬 겁나 신뢰가 가는 사람과 딜을 하는 내용은 없다. 자,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줬으면 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유저들 중 몇 명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대체 영체지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다. 나는 언제나 쓰레기였고 에릭은 겁쟁이 스타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한 핏줄이었다. 보통의 형제들이 가지는 관계를 유지하는 형제. 최고의 사이는 아니더라도 최악과는 거리가 먼 형제였다. 악셀의 사고가 있었을 때 나 또한 어느 누구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다. 에릭 딱 하나만 빼고. 에릭이 사고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 그러니까 얘가 남긴 글들을 보니 이제 완전 다른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말 그대로 나도 이유는 모르지만 에릭은 자신의 문제를 고치는 것에 대해 엄청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있잖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TV 프로그램이나 뭘 보면 영웅이나 다른 병신들이 항상 내 문제를 해결하겠어 하고는 적진으로 지 혼자 가버리는 거. 맞다. 딱 그 곤이었다. 다른 유저들이 남긴 댓글을 읽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친구 하나를 대동하라고 했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아예 안 가는 것 다음으로 가장 똑똑한 선택일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집을 걸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에릭은 분명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멍청한 사고방식은 아마 그 이상한 이메일이라던가 이상한 거래 이후에도 아무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이놈도 미친놈이란 이름표가 붙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빼고 이에 어제 업데이트라고 써놓은 거 봤을 때 기분이 정말 별로였다. 업데이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말한다면 함정이었어. 그건 악셀이 아니야. 도와줘. 제발 도와주었다. 대문자만 캐치했다면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에릭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놈의 형으로서 그 업데이트 내용은 막 따뜻하고 정감 넘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했다. 아 맞다. 심지어 무서운 부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에릭이 정오에 악셀과 만나기로 했다는 부분 기억나? 맞아. 내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였다. 에릭이 자기 글을 올리고 난 뒤. 그리고 그거 알아? 에릭은 식탁 앞에 앉아 완전 정상적으로 피자를 먹고 있었다. 에릭은 나를 보더니 한 번 안으며 안녕이라 말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악셀과 만났다는 내용이나 그 외 기타 등등을 받았다는 말 따위는 일절하지 않았다. 분명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아침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 분명 이것도 내가 아까 말한 영웅심리인지 뭐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그 업데이트 이후로 분명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조짐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하지만 에릭은 엄청 행복해했다. 아니, 사실 내가 봤던 모습 중 정말 오랜만에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그 사고 이후로부터 저녁상에서 에릭은 우리가 여태껏 통화했던 4통의 전화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했다. 나는 에릭이 마침내 그 사고의 충격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만약 저번에 올린 두 내용이 구라가 아니라면 아마 이겨내지 못한 것이겠지. 문제는 일단 에릭에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어떤 내용보다도 더 나를 거슬리게 만들었다. 만약 진짜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요청글을 남긴 애라면 왜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마냥 그렇게 웃고 떠든단 말이야. 만약 누군가가 에릭을 협박하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할 것임에 분명했다. 만약 진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행복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유저들은 그러니까 지금 내 동생이 진짜 행복하다고? 좋겠네. 잘 됐으니까 이제 동생한테 싹수 없게 굴지 마라.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줘서 감사 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단순히 동생이 너무 행복한 척을 하기 때문은 아니다.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에릭의 비밀번호를 바꿔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메일을 연동시켜 놓지 않았다는 내용 기억하는가? 맞다. 에릭이 올린 글을 읽고 나서 내가 그러니까 걔 비밀번호를 다시 돌려놓지 않았다. 안다. 나도 그게 진짜 졸라 나쁜 짓인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만약 에릭이 납치를 당했고 레딩만이 유일한 출구였다면 분명 내가 걔 상황을 완전 망쳐놓은 것이 된다.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솔직히 동생이 인터넷상으로 도와달라고 소리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던 상태였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에릭이 올려둔 글을 읽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접속을 끊고 문으로 나와 내 동생 놈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물론 걔는 나를 보더니 오라고 같이 앉아서 보자고 손짓했기에 내가 걔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사실은 그렇게 살짝 잊어버린 것이었다. 내 동생 놈이 TV에 등장하는 농구 선수들을 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가 이상한지 열심히 찾으려 노력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오후가 되자 조금 바뀌었다. 내 방에 있는 동안 옆방에서 좌절의 고함 소리와 함께 뭔가 시끄럽게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말하자면 에릭이라고 할까? 혹시 웬 초자연적인 존재라 뭐 그 비슷한 부류의 것이 창문으로 쓱 들어와 내 동생을 납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급히 방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내 상상과는 달리 내 눈앞에는 에릭 뒤로 의자가 나뒹굴고 에릭 발치에는 비싼 노트북 잔해가 나뒹굴고 있었다. 동생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걔가 나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나는 엄청난 눈빛을 보고 말았다. 내가 캘리포니아에 온 이후로 활기뛰고 있던 에릭만 봐오다.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내비치는 것을 보았다. 일단 사실 부분을 말하자면 걔가 내 뿜어내는 분노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분노에 찬 에릭의 눈과의 컨택을 끝내고 노트북 잔해를 집어 들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의지가 필요했다. 에릭은 내가 줍는 동안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애에 타는 듯한 눈빛이 내 셔츠에 꽂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노트북 위쪽 반틈을 수리하고 다시 리부트에 성공한 다음에 나는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
컴퓨터를 하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를 해버리거나 하면 크롬이 다시 뜨면서 크롬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복구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 하는 거 알지? 나는 복구 버튼을 클릭했고 탭 하나가 열렸다. 에릭은 레딧에 올린 글들을 로그인하지 않고도 지우려 애쓰고 있었다. 이메일 계정으로 비밀번호 찾기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했으니까. 에릭과 마찬가지로 나도 사고가 난 뒤로 악셀 면회를 간 것은 단 한 번이 전부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그 장소는 날 너무 거슬리게 만들었다. 엑셀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장소 자체가 주는 소름은 내 척추를 싹 훑고 지나가는 기분이다. 왜 있잖아. 나는 악셀이 예전처럼의 모습이기를 반쯤은 기대하고 있었다. 침대나 뭐 다른 거에 묶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시부렁대는 모습 말이다. 만약 이 모든 상황이 에릭이 평론을 받아보려고 지어낸 소설이었으면 내 인생이 훨씬 쉬워졌을 텐데. 에릭은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병원이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해서 가자마자 등 돌려 다시 나올까 싶었다. 내가 한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완전히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미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하지만 나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시발. 악셀이 눈을 깜빡이더니 읽고 있던 소설책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하고 말았다. 너 진짜 멀쩡하구나. 악셀은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마치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냥.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구겼다. 라이온. 그는 다시 눈을 깜빡이더니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진짜 형이야. 와 미친, 2년 만에 보네. 믿기지 않는 순간에 애초에 내가 이 지옥 같은 장소에 왜 왔는지 거의 까먹다시피 했다. 믿기지가 않네. 그리고 그 순간 에릭의 글이 얼마나 진실된지 의심하고 있던 내 생각이 싹 사라졌다. 악셀이 진짜 여기에 있었다. 조용히 의자에 앉아 완전 제정신으로 보이는 상태로 에릭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도 편집 증세로 미쳐가는 것이 아니었고 과연 내가 기뻐야 하는지 겁에 질려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악셀은 나에게 손짓해 방 한쪽에 있는 자리에 앉으라 말했다. 아마 에릭도 저 자리에 앉았겠지. 언제 돌아왔어? 아직 뉴욕에서 공부하고 있지? 화요일에 왔어. 막 석사 끝냈지. 이런 부분까지 똥칼을 칠 필요는 없지. 오후 4시 30분 비행기로 도착했어.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악셀의 눈에 스치는 변화를 감지했다. 내 동생 놈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래도 경의를 표해주려고. 사실 내가 표현하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겠지만 악셀이 콧방귀를 뀌었다. 뭐 내가 완전 죽은 사람이었던 마냥 말하고 있네. 형 나 칭찬 좀 해줘. 응? 나는 손을 들어 내 패배를 인정하는 신용을 해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고마워. 이 방에 계속 있는 동안 진짜 돌아버릴 것 같거든. 나는 눈을 깜빡이고 놀라는 신용을 했다. 아직 에릭이 안 들렀어? 뭐야 거리가 한 10분 되는 집에 사는데도. 다시 악셀의 눈에서 변화가 보였다. 사실 안 왔어. 그래도 아직 내가 정신이 든 게 고작 저번 달인가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이전 상태에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더 이상 날 보러 오지 않는다 해도 솔직히 놀랍지는 않아. 만약 의사들이 나한테 말해준 게 사실이라면 말이야. 진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어. 이 새끼 면상을 후려치지 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야 했다. 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망할 놈의 노트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야 임마. 우리 전부 다 올려놓고는. 아니 만약 다 나았으면 왜 에릭한테 전화라도 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걸 수 있지 않나.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에릭일 텐데 말이야. 우. 악셀은 나에게 손짓을 해보였다. 그거는 형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 여기에 장기 입원해서 뭐 그렇게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증명해 보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얘네한테 사람들 심장에 칼을 꽂아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형도 알다시피 난 사이코가 아니잖아. 어떻게 해서인지 나는 그 말에 어쨌든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었다. 아니길 바랄게. 만약 사이코가 맞다면
내 동생 놈 친구 고르는 안목을 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악셀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내 얼굴에 있는 미소는 사라졌다. 봐봐, 악셀. 나는 내 발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내가 여기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적어도 잠시 동안이라도 이건 너랑 나만 알고 있자고. 알지? 말을 한 박자 쉬고 다시 이었다. 너네 부모님,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 혹시 의사들이 이야기해 줬는지 모르겠네. 우. 악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렇구나. 그는 시선을 돌렸고 나는 그 사이에 그의 눈에서 한 줄기의 감정을 보았다. 후회나 슬픔의 기미,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한때 부모님들에게 가졌던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랑의 감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아, 젠장. 이제 가봐야겠다. 미안. 악셀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듯 보였다. 야 임마. 여기. 나는 악셀에게 페퍼민트 사탕 한 통을 건네주었다.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던 사탕이잖아. 그가 손에 들린 민트향 캔디를 받아들고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설명했다. 나가면서 먹을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안 먹어도 되겠다. 나를 보며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의 혼란스러움도 빠져나갔다. 고마워, 형. 에릭한테 면회 와달라고 전해줘. 알겠지? 당연하지. 문고리를 잡으려 몸을 돌리면서 곁눈질로 그가 민트 사탕 하나를 먹는 모습을 확인했다. 오, 그리고 있잖아. 악셀은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바라보는 나를 보며 눈을 깜빡거렸다. 악셀은 페퍼민트를 존나 싫어했어. 이 병신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절대 달란 소리도 안 하던 놈이야. 그 사기꾼이 다른 말을 하기 직전에 나는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다. 그 이상의 증거도 다 필요 없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지내던 악셀이 아니었고 분명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다. 만약 내가 그 안에 계속 있었더라면 그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나는 병원 측에 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정보도 알려주었다. 다중인격장애. 여전히 본인이 정상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맞다. 나는 프런트에 그렇게 전했다. 그리고 다행히 그들은 그놈이 다시는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게 하겠다 약속했다. 주차장은 병원 건물 뒤편에 있었다. 그 장소는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시원했고 나무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다. 아직 오후 시간대였지만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병원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 차 빼고는 말이다. 그리고 나무 아래 주차장에 대져 있는 내 차까지 가고 나서야 차키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시발. 나는 차와 주변을 둘러보며 욕을 내뱉었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어떻게 차키를 빼먹을 수가 있어?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 드는 기분 알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척추를 따라 소름이 쫙 돋는 그 느낌. 맞다. 내가 차 아래를 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 느낌이 확 닿았다. 겨우 몸을 잴때 빼돌려 눈앞으로 지나가는 금속을 피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칼이 내 배돼지에 충격을 주기 직전에 몸을 굴려 빠져나왔다. 뭐야 이 개새끼야. 공격한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내가 말했다. 그 모든 상황을 겪고 나서도 나는 충격에 휩싸여 악셀이 바닥에서 칼을 빼내는 모습을 그저 얼빠진 듯 바라보았다. 그놈은 헐떡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광적인 미소가 뒤틀리듯 퍼져 있었다. 사실 페퍼민트 맛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더라고. 나는 악셀이 내 차키를 손에 꽂고 빙빙 돌리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매일 병원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지 같은 상황을 신선하게 바꿔줄 수 있겠더라고. 놈이 나에게 칼을 겨누고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전부였다. 여기 보안 카메라 있는 거 알지? 나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곧 잡힐 거야. 악셀 아니 그 안에 있는 놈이 무엇이 됐건 간에 웃었다. 내가 그런 거 신경 쓸 것 같아. 내가 3번 정도 탈출하고 나서야 구속복을 입히더라. 그의 얼굴에 있는 환희는 거의 광적이었다. 나는 지금 인간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악셀에게 신 것은 분명 괴물 같은 존재였다. 시발, 넌 누군데? 나는 악셀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겨우 속삭일 뿐이었다. 아니, 그거 말고 넌 대체 뭐야? 그것은 나를 향해 다시 미소를 보였다. 안녕.
내 이름은 악셀이야. 그는 내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20살이야. 내가 18살이 됐을 무렵 총 56명의 사람을 죽였지. 내가 제일 처음 죽인 사람은 15살 때 우리 엄마랑 아빠야. 살아있는 동안 사지를 다 절단하고 생가죽을 벗겨냈지. 세 번째 희생자는 저기 아래 골목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애야. 일단 혀를 자르고 누나를 도려냈더니 죽어있더라고. 그는 마치 시를 읊듯 자신이 죽인 희생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깊은 눈으로 나에게 자신의 만행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너무도 무서웠다. 나는 46번째 희생양이었다. 에릭은 47번. 그는 절친의 형을 절친 앞에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절친을 죽였다. 있지. 구속복 입고 있는 동안은 진짜 지겹더라고. 악셀은 내가 울타리에 막히는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홀랑 손가락이나 발가락만 꼼지락대는 게 전부였어. 하지만 그때도 내가 일어나면 어디서 있었는지 알아? 그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 몸 안에 있었어. 너네들 모두가 살아있는 모습을 봐버렸다고. 너무 놀랍던데. 알지 내가 너희들 다시 다 죽일 기회가 생겼다는 거. 또 죽일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었는데. 그 다른 악셀들은 내가 통제권을 못 잡게 난리더라고. 심지어 에릭한테 쪽지까지 남겼어. 에릭이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나는 그저 악셀을 바라보았다. 시발, 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게 있지. 그는 다시 웃더니 말을 이어갔다. 나를 이 몸으로 다시 돌려준 그 존재랑 또 다른 거래를 했거든. 만약 그것이 원하는 대로 그 숙주를 데려다 주면 내가 계속 이 몸 안에 지내면서 재미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냥 아주 간단한 교환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이메일에 나타났던 존재가 지금 에릭의 몸 안에 있다고? 나도 몰라. 아마. 나도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거든. 그는 입술을 핫했다. 지금 이 시간의 흐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존나 멍청해. 그 간호사 애들한테 키스 한번 해줬더니 병원 밖에 나오기가 진짜 쉽더라고. 그리고 너. 그는 웃었다. 만약 내가 네 친구가 아니란 걸 알았다면 왜 나한테 그걸 알려? 이래 가지고는 하여튼 그의 눈이 빛났다. 내가 어디 가서 떠벌리기 전에 내가 널 조용히 잠재워야겠다. 그리고 내가 뭘 하기도 전에 그는 내 심장을 향해 정확히 칼을 찔렀다.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는 비명을 질렀고 내 외투 주머니에 있던 전기 충격기를 꺼내 작동시켰다. 악셀은 헝겊 인형처럼 넘어졌지만 심지어 그때에도 나는 내 마음 한편에 화상처럼 남는 그의 얼굴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다. 심지어 의료진들과 경비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을 때도 나는 그의 축 늘어진 몸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제대로 뱉을 수 없었다. 아마 남은 부분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엄청난 신문과 정신병자에게 공격을 당한 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지나갔다. 경찰은 악셀의 병실에서 아주 조그마한 종이 조각들이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발견했고 그 내용은 전부 경고나 다른 끔찍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악셀이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이후 다른 시설로 옮겨져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나는 알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이후의 일은 너무 흐릿하게 지나가고 말았다. 지금은 친구네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신세 좀 지고 가려고 한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다. 악셀이 에릭에 대해 한 말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건 간에 나는 악셀과 에릭이 함께 찾아간 공사 중인 그 집에 다시 가볼까 한다. 그 이상한 존재를 내 동생 몸에서 빼낼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악셀의 방에서 나온 그 상자 안에 있는 종이 조각은 모두 다 읽어보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는 찾지 못했다. 심지어 그 미친 악셀이 에릭을 다시 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일단 내일 다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를 할까 한다. 나도 멍청한 짓인 거 안다. 이제 막 겨우 빠져나왔는데 곧장 다시 이소동에 뛰어드는 모습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내 동생이다. 그리고 형제라면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단 액션 부분을 먼저 말하자면 버려진 공사 현장 옆에 있는 음식점을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 안다면 놀라게 될 것이다. 적어도 레스토랑 웨이터나 오너들에게 혹시 에릭이나 악셀의 얼굴을 기억하는지 물어본다면 말이다. 아마 키가 큰 백인 남성과 작은 일본 남성이 같이 다니는 모습이
보기 흔한 광경은 아니었겠지. 예전 고등학교 동창생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리야 공사 현장에 함께 가자고. 안전성 문제의 이유는 아니었다. 그 장소를 찾아냈을 때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 혼자 왔더라면 나 분명 바지 지렸을 것이다. 에릭이 자기가 쓴 글 업데이트에서 말했던 그저 동그라미만 그렸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이었다. 라이언. 유리아는 들고 있던 손전등을 저 앞벽에 수도 없이 그려져 있는 원을 비추었다. 내 동생 원에 뭐 집착증이라도 있냐? 장난. 걔는 10학년 될 때까지 파이도 모르던 새끼야. 나는 손을 뻗어 벽에 묻어있던 물질을 문질러 보았다. 붉은색 분필 같았는데 왠지 척추를 타고 소름이 쭉 돋아났다. 그림은 정말 다양하게 있었다. 간단한 오각형부터 엄청나게 복잡한 만다라 유그림까지. 그리고 그 모든 그림들이 월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림은 정말 모든 벽에 다 그려져 있었다. 빌딩 벽, 흙에 새겨져 있거나 천장까지. 그 장소는 몇 년 전 본 공포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사탄의 집 같았다. 그리고 때마침 점점 딴거미가 지는 그 시간은 내 긴장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젠장. 유리아가 더 큰 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그림들과는 다르게 이 원은 다른 작은 원들이 모여 모양을 형성하고 있었다. 벽에 있던 손에 묻은 그 빨간 가루를 보며 말했다. 이거, 걔야. 유리아는 나를 돌아다보았고 그의 눈에서 공포와 혼란의 혼합이 보였다. 이거 분명 다른 거겠지?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유리아만큼이나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다. 이 장소는 마치 공포영화에 있던 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았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다. 나도 몰라. 솔직히 사람 몸에서 나온 피로 이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손전등으로 이 장소에 있는 그림들을 비추어 보는 동안 유리아는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야 임마. 그러더니 나를 불러 천장 근처에 있는 원 하나를 가리켰다. 저거는 페인트로 그려진 것 같은데 벗겨주고 있어. 그는 손을 뻗어 그 부분을 원그림에서 떼어내기 시작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작고 검붉은 가닥 하나가 벽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거는 홈디포에서나 팔 듯한 제품인데 입을 열어 대답하려는 순간 내 뒤에서 아주 미세하게 바스락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신발에 밟힌 자갈이 내는 듯한 소리. 아 이거 제품이 쓰레기네 라이온, 오리. 나는 눈을 꽁복이며 잠시 유리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 근처에 오리가 있을 리가 없는데 적어도 지금은 없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뒤 바로 옆에서 쌩하는 소리를 들었고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한 순간 무언가가 내 머리가 있던 공간에 냅다 처박혔다.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나는 이미 바닥에 넘어져 입에 들어간 먼지를 뱉어내고 있었다. 눈앞에 번쩍이는 별을 빨리 깜빡이 없애고 귀에서 울려대는 소리를 무시하며 겨우 일어났다. 시발 이게 뭔 일이야? 유리아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지만 내 시야가 다시 초점을 되찾는 순간 내 속이 덜컥 주저앉는 기분이 들었다. 내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 동생 에릭이었다. 긴 금속 파이프를 쥐어들고 천천히 유리아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는데 이미 유리아의 뒤로는 공간이 없어 그저 기대어 공포에 질려 에릭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이언. 유리아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다. 지금쯤 와서 존나 형제를 보여주면 완전 적합한 타이밍일 것 같지 않냐?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에릭이 여기에 있다. 여기 이 공사장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 지금 엄마랑 집에서 TV 보고 있어야 하는데. 라이언. 유리아의 목소리가 아득한 내 정신을 다시 붙들었다. 재빨리 움직여 나는 전기 충격기를 잡고 잠시 머뭇대다 작동시켰다. 탐침이 에릭의 몸에 가 꽂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움찔대는 모습을. 하지만 악셀처럼 바닥에 나가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내 방향으로 몸을 돌려 완전히 검은 눈동자로 나를 노려보았다. 시발, 뭐야? 재빨리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에릭에게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유리아는 벽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다시 보니 에릭의 눈은 검은색이 아니라 파랬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그의 홍채도 너무 어두워서 동공이 보이지 않았다.
그 기분은 마치 에릭이 나를 투시하는 것 같았다. 에릭. 숨이 턱 막힌 나는 한 발자국 물러서며 물어보았다. 너 맞아? 에릭 아니면 지금 그 몸 안에 있는 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인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상한 으르렁대는 소리를 뱉어냈다. 먼지로 그득한 곳으로 주춤주춤 물러서며 침을 크게 꿀꺽 삼킨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내가 깨닫기도 전에 나는 흙바닥에 새겨져 있는 원 안으로 들어갔다. 원 바깥 라인에서 조금씩 번져 있는 원 안으로 에릭이 내 방향으로 찔러 들어오기까지 겨우 눈 한번 깜빡할 수 있었다. 에릭.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다시 한번 충격기를 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단 그 장소에서 빠져나왔다. 금속 파이프가 마구 휘둘리기 직전에. 그리고 파이프는 다시 한번 먼지가 그득한 바닥을 강타했다. 내 핸드폰은 주머니에서 빠져떨어지더니 진동과 함께 화면이 켜졌다. 그 당시에 왜 내 핸드폰에 락이 안 걸려 있었는지 세세하게 말할 생각은 없지만 아무튼 핸드폰이 얼락되더니 레디트 이즈펀 어플이 켜졌다. 당시 그저 엄청난 운빨로 그 특정 페이지가 켜진 것인지 아니면 신성한 존재가 나를 도와준 것인지 모르겠다. 좋아, 지금 막 말하려고 했어. 악셀은 책상에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더니 나에게 건넸다. 종이에는 내가 예전에 살던 집 근처 주소가 쓰여 있었다. 이 몸 안에 좀 똑똑이들이 있다고 했잖아. 종이를 흐르는 동안 악셀이 말했다.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각자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 포인트는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문장을 끝냈다. 너의 도움이 좀 필요해. 그의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내 몸 전체가 딱딱하게 굽고 말았다. 그 채팅방 이후로 나는 그 문장이 싫어졌으니까. 그 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처음으로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 그땐 내 룸메이트가 박스 좀 옮겨달라고 물어본 게 끝이었는데 말이다. 왜? 악셀은 다시 한숨을 폭 내쉬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망할 짓거리를 시작한 게 너였으니까. 기억 안 나냐? 시작이 끝나야 하는 뭐 그런 내용. 그는 종이를 가리키며 손짓했다. 내일 하루 외출할 수 있는 출입증을 받았어. 정오에 그 주소에 적힌 데서 만나자. 거기서 설명 더 해줄게. 나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시작이 끝나야 하는 뭐 그런 내용. 미치광이나 정상 악셀 중 어떤 놈이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춰졌다. 뭔데? 그것들은 무한 루프였다. 시작이 언제나 끝과 이어져 있다. 에릭이 나타난 것은 유리아가 원을 이루고 있던 페인트 조각을 끊어버리자 나타난 것이었다. 내가 바닥에 그려진 원을 마구 망가뜨리자 에릭은 나를 바라보았다. 유리아. 나는 온숨을 끌어모아 그를 불렀다. 나를 여기에 버려둔 채로 제발 이미 먼저 도망간 것이 아니기를. 모를게. 뭐? 그가 대답했다. 너도 미쳤냐? 아니, 그냥 원을 좀 어떻게 해봐. 그 위에 그림을 그리던가 오줌을 갈기던가 페인트를 떼던가 나도 몰라. 그냥 일단 그 원을 이루는 선 연결을 지워보라고. 유리애가 뭐라 다시 외쳤다. 아마 나보고 미친놈이나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유리아의 목소리를 듣더니 눈을 크게 뜨고 그 방향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에릭, 이 시발 새끼야. 나는 그의 머리를 향해 돌멩이를 던졌고 그의 머리를 적중했다.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시커먼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야 동생씨. 신발로 바닥 위로 선을 마구잡이로 그려 이미 그려져 있던 완벽한 오각형을 마구 망가뜨리고 있었다. 내 놈이 그렇게 동그라미를 좋아한다며? 그게 에릭을 열받게 만들었을까? 완전 빡쳤다. 에릭은 나를 향해 다시 한번 내질렀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아까보다 더 빨랐다. 순전운에 의해 나는 겨우 몸을 피해 다른 원을 또 마구 망가뜨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주변 디자인도 마구 망가뜨렸다. 내 뒤로 들려오는 인간답지 않은 괴성이 터져나오는 것으로 보아 에릭 안에 있는 그 놈은 분명 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다. 자연스럽게 나는 땅 위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 바닥에 그려진 모든 그림을 망가뜨려야 했으니까. 나는 빌딩 안쪽 바깥 구석에 있었다. 그리고 원들은 주로 바닥에 있었다. 유리아는 훨씬 안쪽에 들어가 있었다. 그 안쪽에는 벽과 천장이 더 많았고
아마 거기 월을 망가뜨리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리아를 이 진창에 끌고 들어왔으니 에릭이 그 근처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했다. 적어도 30개 정도 되는 원은 부셨을까. 나는 여전히 에릭이 열받아서 내 꽁무니를 쫓아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동생이었던 그것은 뒤틀려 있었다. 완전 흉하게 망가진 그것은 인간의 영상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의 피부는 마치 촌농처럼 볼과 팔꿈치 등에서 울퉁불퉁하게 흘러내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머리칼은 바닥에 뭉텅이 져 나뒹굴고 있었다. 몸 전체가 균형이 어긋나 있었다. 하지만 나를 쫓아오는 속도는 변함이 없었다. 대신 지금 내 발로 기어오고 있었지. 그것이 에릭임을 여전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까만 눈동자가 전부였다. 내가 겨우 마지막 원을 부셨을 때 그것이 마침내 나를 향해 덮쳐들었다. 반쯤 두려움에 반쯤 공포심에 나는 비명을 꽥 질렀다. 그것의 촌농 같은 피부가 내 살 위로 타들어가는 듯 느껴졌으니까. 라이언, 기적과도 같이. 유리아가 괴물 옆으로 발을 쾅 구르자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좋아. 그는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 잠시 쉬며 숨을 골랐다. 원박살 내기 계획은 다 끝났는데 존나 의미가 없네. 사각형 박살 내기 계획은 없어요. 나는 유리아를 쳐다보다 말했다. 동그라미 닿겠어? 하나하나 전부 다. 당연하지. 그리고 전부 다 확실하게 깨졌는지 확인하고 그 이상한 디자인 문양 다 망쳐놨어. 나는 뒤를 한번 힐끔 보고 그 괴물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이언, 당장이라도 움직여. 분명 대답을 했을 것이다. 분명 조금 비아냥대는 그런 말투. 그리고 벽 방향으로 달려갔다. 말 그대로. 그 소리가 얼마나 멍청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지만 나는 얼굴 먼저 박았다. 내 코에서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물론 코피였다. 아, 젠장. 나는 우리가 어떤 벽으로 달려들었는지 확인하고 급히 멈춰섰다. 그 벽에는 아까 피가 묻어있던 벽이었다. 엄청나게 복잡한 그림이랑 그 안에 작은 원들이 막 있던 그 벽. 저 동그라미들. 벽에 술을 놓고 있는 작은 원들을 내가 박박 긁어대자 유리아가 나를 완전 미친놈 보듯 쳐다보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마구 소리 질렀다. 그러자 그도 단박에 알아채고 마른 피로 그려진 원들을 마구 문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잘 빠지지 않았다. 적어도 제 시간에 맞춰서 지우지는 못했다. 제게. 절박한 마음에 나는 코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마구 문질렀다. 내 뒤에 뜨거운 숨결이 느껴질 때쯤 나는 손에 들린 돌멩이를 아래로 쭉 끌어내렸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번에 내지르는 비명소리 같은 고함을 듣는 것 이외의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유리아의 말에 따르면 그 괴물은 내 몸에 쾅하고 부딪히더니 한 방에 나를 기절시켰다고 했다. 유리아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었기에 내가 일찌감치 떨어뜨린 핸드폰을 찾아 구조대에 신고를 했다고 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쯤 그 뒤틀어진 변종은 이미 사라지고 그저 흐느끼는 에릭만이 그렇게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깨어났을 무렵 나는 병원이었다. 아마 코뼈가 나간 거랑 미진한 뇌진탕이겠지. 이 글을 올리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모든 정보를 다시 섭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눈치챘을 수도 있다. 일단 우리가 끼워 맞출 수 있는 전체 이야기의 이야기를 간추자면 이렇다. 적어도 우리는 에릭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는 처음 이틀 동안은 우리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노슬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보여줬더니 다시 마음을 열어주었다. 에릭이 두 번째 글을 쓰고 난 뒤 악셀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갔다고 했다. 그 당시에도 이미 대부분의 원들이 그려진 상태였다고. 악셀은 에릭에게 본인의 피를 가지고 아주 큰 원 하나를 그리라 했다. 에릭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꼭 그래야 한다고. 모든 영혼들이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무조건 완성을 시켜야 한다고 우겨댔단다. 분명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에릭이 다시 자신의 정신을 찾았을 때 이미 몸 자체가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깨닫게 되었는지 세세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곧장 에릭은 그 원래의 그것이 애초에 처음 그 채팅방에서 나타난 그것이고
이미 악셀과 거래를 끝낸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이코 버전의 악셀 말이다. 악셀의 영혼들이 우리가 아는 악셀의 몸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악마 악셀들은 계속해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었으며 에릭을 꼬셔내 그것이 에릭을 점령할 수 있도록 거래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진행한 것이었다. 만약 모든 상황이 계획한 대로 흘러갔더라면 그것은 에릭의 몸에 살 수 있었을 것이고 악셀은 언젠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에릭은 자신의 안에 있는 그것에게 애초에 올린 두 번째 글에 업데이트를 달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다. 독자들이 분명 어떤 마무리를 줘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마무리가 얼마나 거지 같은지 별 상관없다고 말이다. 그리고 에릭이 진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마침내 알아냈을 때쯤 내가 이미 비밀번호를 바꾼 상태였다. 그래서 그때 열받은 에릭이 집에서 비싼 노트북을 망가뜨렸고 더 빨리 진행하자면 내 피가 마지막을 망가뜨려 그것이 우리의 시대에 연결시킨 고리를 끊어버린 셈이었다. 우리의 시대. 차원. 아니면 부르고 싶은 대로 비슷한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에릭의 몸에서 튕겨져 나간 셈이다. 유리아와 내가 다른 모든 원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에릭의 몸에서 나온 그것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셈이었다. 악셀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에릭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데려온 다른 모든 악셀들이 사라졌고 연결고리가 사라짐에 따라 남아있는 악셀들은 원래 있던 자신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악셀의 몸에 들어있는 하나의 영혼은 우리가 언제나 알아왔던 악셀인 셈이다. 그래도 아직 나 스스로 그를 대면하지 않았기에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자 이제 마침내 집에 돌아와 여기에 앉아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옮기고 있다. 우리 형제와 끝까지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진심으로 내가 이야기를 어딘가에 글로 옮기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나를 아직까지 제정신으로 버티게 해주고 있는 발판인지도 모른다. 일단 이 계정은 다시 에릭에게 넘길 생각이다. 제발 에릭이 이 계정을 쓰는 동안 또 다른 괴물이 튀어나와 또 빙이 되고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으련만. 만약 나중에라도 또 다른 일이 생긴다면 다시 글을 올릴게. 제발 다시 글 올릴 일은 없겠지? 왜냐면 오늘 아침 집에 돌아왔는데 에릭의 망가진 노트북에 빨간색 페인트로 작은 오각형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